쓰고 합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전동기 구동 시스템, 그런 드라이브 시스템의,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전 방향이, 모터 같은 경우는 DC 모터에서 AC 모터로 간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DC 모터가 AC 모터로 바뀌고 있어요. AC 모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AC 모터는 유도 전동기도 있고, AC 모터는 교류 전동기니까 유도 전동기도 있고, 동기 전동기도 있고, 영구적식 전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직류 전동기가 점점 없어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직류 전동기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장에 가면 지금 직류 전동기로 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구동 시스템, 옛날엔 전동차 이런 거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전동차는 DC 모터였는데, 엘리베이터도 한 30년 전에는 전부 다 DC 모터였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포항기차를 맨 처음에 지을 때는 다 DC 모터가 주종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AC 모터로 지금 바뀌고 있고, 신규 설비는 다 AC 모터로 바뀌고 있다. 왜 그러냐 하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DC 모터에 비해서 AC 모터는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메인터넌스 프리에 가깝게 메인터넌스 없기 때문에 AC 모터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 엑사이테이션이라는 거는 전동기가 토르크를 얻으려면 힘을 얻어서 힘이 결국은 힘 곱하기 반경하면 그게 토르크인데, 힘을 어떻게 얻냐면 간단하죠. 힘은 전류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플럭스에 꼽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플럭스가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 힘으로 나와요. 그러면 전류는 우리가 전류 흘려주면 되는데 플럭스가 항상 있어야 되죠. 플럭스는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필드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워낙에 전자적으로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전류를 흘려서 필드를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갖다 연구자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연구자석으로 만들면 필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연구자석을 쓰면은 마치 손실이 있어서, 연구자석이라는 게 항상 필드를 주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지 않겠냐, 무슨 배터리처럼 쓰면 자꾸 없어지니까. 연구자석은 말 그대로 퍼머넌트 매그넷이에요. 중력과 마찬가지. 우리 중력이, 여기 중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죠. 그렇다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점점점 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진다. 그런 건 여러분 생각 안 하듯이 마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 연구자석이 공급하는 마그네틱 필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그네틱 필드로 플럭스를 만들고 거기다 전류를 흘려주면 필드를 만들기 위한 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냥 크기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효율이나 크기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은 와인드한 익사이테이션에서 퍼머넌트 매그넷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다음 오퍼레이션은 옛날에는 한 모터가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 70년대만 해도 전동기가 맨 처음 공급되기 시작할 때 60년대, 70년대 전동기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 공급될 때는 큰 공장에 전동기 큰 거 하나만 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전부 다 벨트나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그 구동력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다 연결을 쓰고 적절히 그걸 갖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자동차 엔진 봅시다. 자동차 엔진 하나밖에 없죠. 구동력은 엔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엔진에다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에어컨도 돌리고 이것도 유압 펌프도 돌리고, 그죠? 그 다음 브레이크 또 돌리고 브레이크 펌프도 돌리고 다 돌려요. 그 다음에 냉각기도 돌리고 다 엔진을 벨트 연결해가 쓰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엔진 스탑 앤 고 하면 엔진 딱 섞어버리면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전동 에어컨 만들고 하는 것처럼 각각의 부하에다 전부 다가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요. 지금은 멀티플 액추에이션, 싱글 모터에서 옛날에는 멀티플 액추에이션 했지만 지금 모터 하나에서 싱글 액추에이션을 해요. 한 모터가 한 개의 액추에이션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멀티플 모터에 의해서 싱글 액추에이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팔 관절을 이렇게 돌린다. 이걸 갖다가 로봇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쭉 가는 거 이걸 갖다가 각각마다 모터가 다 붙어있죠. 관절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액션을 하는데 필요한 모터를 곳곳에 다 붙인다. 그리고 싱글 모터, 싱글 모션을 한 개의 모터로 한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면 회전 운동을 쓰고, 리니어 운동이 필요하면, 옛날에 리니어 운동이 필요하면 회전 운동을 볼스크루나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꿨지만 그걸 전부 다 없애서 싱글 모터에서 싱글 모션을 한다. 이게 리니어 모션이든 어떤 모션이든 간에 그런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컨트롤은
옛날에 전부 다 손으로 껐다 켰다 했죠. 스위치 보고 뭐 돌아가는 거 보고 껐다 켰다 했는데 지금 자동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다가 다시 바뀌어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기계 스스로 알아서 가장 옵티멀하게 자기가 속도도 조절하고 뭐 토르크 조절하고 마음대로 조절한다. 다음 센트럴에서 중앙 집중을 컨트롤하다가 이제 분산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추세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뭐 AC 모터를 영구자석으로 도는 AC 모터를 전부 다 각각 필요한 것을 다 하나씩 모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하게 디스트리뷰트 컨트롤한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연구소속 전동기, 연구소속 교리 전동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액추에이션을 지금은 이제 아직도 전동기가 비싸니까 엔진 대신에 전동기 하나 쓰지만 그게 아니고 각 바퀴마다 모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어컨 모터 따로 있고 브레이크, 오일 펌프 뭐 이런 거 다 모터 따로 있고 그게 따로따로 쓰고 그 다음 인텔리전트하게 지가 각각 모터마다 다 CPU가 다 붙어서 컨트롤한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파워 세미컨덕터가 ASD라는 것은 Adjustable Speed Drive예요. Adjustable Speed Drive. 가변속 구동 시스템. Adjustable Speed Drive. 그래서 가변속 구동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Transfer Power Converter 어떻게 되냐면 1930년대, 20, 30년대부터 있었어요. 20, 30년대부터 있었고 회로 방식은 뭐 커런 소스 인버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전력전자의 기술이나 이런 거에 한계인데 자세한 건 설명 안 하고 다음에 토폴로지는 뭐 커런 소스 인버터고 파워 디바이스는 이그나이트론이라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일종의 진공관 안에 수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필라멘트를 하면 수은이 증발하면서 온오프 되는 1초에 열심히 해봤자 몇 번밖에 껐다 켤 수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그런 장비. 그 다음에 컨트롤은 전부 다 메카니컬 혹은 진공관으로 뭔가 로직을 꾸며서 했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했죠. 그 다음 쭉 발전해서 60년대에 정말 진정한 형태의 반도체로 만들어진 전력용 소자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Static Wave Neural System, Discrete Analog TTL 이런 걸로 컨트롤하고 저는 이제 PID 여기가 쓰이기 시작했죠. 쭉 가가지고 쫙 생략하고 쭉 가서 2010년대는 새로운 토폴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건 Advanced Active 3-Level Inverter 뭐 이런 것도 있고 Capacitorless 자세히 설명 안 하고 토폴로지에 관해서는 2학기에 우리 이런 거에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다시 듣고 전력전자 강의도 뭐 학부 때 2학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다음 갈륨 나이트라이드 FET 이런 것처럼 새로운 반도체, 최근 한 10몇 년 동안 새로운 반도체, 옛날에 실리콘이 전부 다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실리콘이었는데 실리콘에서부터 파워용 반도체가 실리콘 카바이드 혹은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디바이스는 워낙 발전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언어 칩, 어떤 전체 시스템을 한 칩으로 꾸밀 수 있는 시스템 언어 칩 혹은 필드 프로그래머 게이트 어레이, 굉장히 대규모 게이트 어레이를 써서 한 개 그 펑션하는 걸 거의 아니면 거의 여러 펑션을 다 넣어가지고 한 칩으로 전부 다 꾸밀 수 있다. 컨트롤 방법은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많이 간다. 앞으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까지 들어갈지도 모르죠. 다음 전력용 반도체 발전을 보면 전력용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파워가 굉장히 전류고 이게 전류고 이건 전압이죠. 그 다음 스위칭 주파수. 스위칭 주파수와 그러니까 전압 전류가 굉장히 낮은 데는 모스펫이라는 소자가 돼. 실리콘으로 된 모스펫. 그 다음에 전압 전류가 상당히 큰 영역, 중간 영역은 IGBT가 썼고 다음에 더 큰 영역은 뭐 사리스터, IGCT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쓰는 건 이 영역을 주로 많이 쓰고 다음 모스펫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오면서 모스펫이 이 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스위칭 주파수 훨씬 빠르고 이 모스펫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이 점점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으로 되면서 훨씬 확대돼 가고 있다. IGBT 영역 전부 다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IGBT 나온 실리콘 베이스드 IGBT 현재 갖고 있는 실리콘 베이스드 IGBT는 1200V 3600A짜리가 있고 3600A 그럴 때 한 1.7V 정도 볼테이지 드랍이 있어요. 3600A 1.7V면 그 굉장히 큰 파워죠. 이게 1V만 해도 3.6인데 거의 한 8kg, 9kg 정도 컨덕션 한 개의 디바이스가 컨덕션 하면서 그 정도의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스위칭 할 때도 로스가 생기죠. 지금 1700V, 3600A는 1.9V 정도가 생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큰 IGBT는 6500V에 750A 이건 750A에 3V 정도 드랍이 생겨요.
이거와 이건 스위칭 주파수가 뭐 수 kHz까지 가지만 이거는 kHz 까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kHz 정도만 맥시마이라고 보면 돼요. 스위칭을 1초에 1000번, 이건 스위칭을 1초에 수천 번 할 수 있다요. 물론 밑에 1200V는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현재 나와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1200V에 325A짜리가 있어요. 1200V에 320. 가격은 실리콘의 비슷한 IGBT 용량에 비해서 가격은 5배에서 10배가 넘어요. 그렇지만 용도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칭 주파수는 50kHz쯤 되고, 이거는 IGBT로 하면 대개 한 5kHz 정도인데 10배쯤 쓸 수 있죠. 10배 이상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커져서 10kV, 20kHz 스위칭한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뭐 1200V, 225A짜리,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650V에 한 200A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IGBT 뭐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겠어요. 데이터 시트는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보고, 그 다음에 SiC 모듈 이런 게 풀 SiC 모듈이 나온다. 실리콘 카바이드로 된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알아야 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이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이 전부 다 디지털 컨트롤로 바뀌고 있죠. 디지털 컨트롤로 바뀌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발전이다. 이것도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320, 28, 33X 시리즈, 그러니까 150 메가플롭스쯤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한 그런 칩으로 많이 나왔는데, PWM 채널이 18개 돼 있어서 모터를 한 3개 정도, 모터나 컨버터 이런 거 3개 정도 돌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에 인터넷 서킷들이, 우리 어떤 전동기 구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칩들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이거는 이 자체는 연산을 하기 위한 칩인데 320, 6678 이런 시리즈 같으면 코어당 20기가플롭스의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코어가 8개 있기 때문에 160기가플롭스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런 거 가지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어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슈퍼컴퓨터의 성능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칩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서 뭔가 이런 어떤 목적, 이렇게 코스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죠. 뭐 우리가 했던 것 중에는 실제로 실제 선박 엔진 발전기가 4개 있는 하고 4,600톤 18로 들어가는 그런 선박의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이걸 써가지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28377 이런 것들 최근에 나온 칩들은 뭐 컨트롤러 악셀러레이터가 있고, 다음 트리고메트릭 매스 유니트가 있고, 그 안에 또 CPU가 2개가 있고, ADC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게이팅이 24개가 있어서 모터 4개 혹은 컨버터 4개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물리, 고전 물리, 뭐 우리 현대 물리는 안 할 거고, 현대 물리는 모터 드라이버 하는데 별 필요도 없고, 고전 물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리뷰하고, 그게 어떻게 우리 여기에 쓰이는가 하는 거고, 실제 부하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퀴벌리엄, 굉장히 쉬워요. 어떤 피지컬 바디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혹은 콘스턴트 속도로 움직인다. 만약에 외부에서 네트 포스가 알짜 힘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집들 알짜 힘 이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알짜 힘 이런 거, 우리 딸 물리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알짜 힘이라고, 알짜 힘 뭐지? 그런데 하여튼 네트 포스가 난제로가지 않으면, 만약 네트 포스가 제로면 움직이는 물체는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지해 있는 물체는 그냥 정지해 있다. 이게 이퀴벌리엄이죠. 그 다음에 악셀레이션은 어떤 파티클에 실제로 힘이 작용하면 그것은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비례한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F고, K는 상수고, 다음 dmvdt죠. dmvdt. 그러니까 미분이 이게 V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니어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NKS 단위를 쓰면은 K는 1이 되죠. 그럼 F는 뉴턴이 되고, M은 킬로그램, V는 메타 퍼 세크. 이건 세크 되면 이게
그냥 K는 없어진다. 그럼 MV다. 그래서 여러분이 MV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얼음 같은 게 있다. 얼음. 뜨거운 여름에서 얼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킨다. 얼음이 녹잖아. 녹으면서 자꾸 없어지잖아. 그럼 무게가 변동하죠. 아니면 달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매스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구동 시스템을 생각하기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 무게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건 상상이 생각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M은 시간에 대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F는 M dv dt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dv dt인데 이게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미분한 게 일정하다. 그러면 그게 속도를 미분한 게 일정하다. 여기 가속도죠. 그러면 M 그냥 A로 쓴다.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쓴 게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 리니어 모멘텀의 미분이다. 다음에 리액션, 액션이라는 거 리액션. A가 만약에 어떤 파티클 B에다 힘을 주면 그건 동시에 B도 A에 똑같은 힘을 방향을 바꿔서 준다. 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법칙. 다음에 attraction, 인력의 법칙. 그래서 F는 G에다가 R 스퀘어 M1 M2다.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비례상수가 있고 그 사이의 거리의 제거에 비례해서 만류인력이 생긴다. Law of Attraction.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구 표면에서 생기면 지구의 물체, 지구의 전체 무게와 다음에 지구 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중력 가속도 G다. G는 근데 다 틀려요. 왜냐하면 지표의 그 분포에 따라 틀리니까 약간씩 틀려요. 맨 밑에 뭐 철광석이 잔뜩 묻혀 있다. 그럼 G가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도가 올라가면 R이 커지니까 또 바뀌죠. 이건 누가 처음 만들었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누가 처음 발견했다? 뉴턴? 뉴턴이 어떻게 발견했다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뉴턴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사과가 떨어지는데 발견을 못했을까? 그때도 그 전에도 사과가 나무는 있었을 거고 사과는 계속 떨어졌을 텐데 왜 발견을 못했을까? 그럼 뉴턴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으니까 사과가 떨어진 거니까 만류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발견했을까? 응? 여러분 생각하면 뉴턴이 워낙 천재니까 물론 천재죠.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과가 딱 떨어지니까 역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 제 거에 비례하고 이게 이럴까? 떨어지면 그냥 아래 반비례, 아래 비례되고 삼성에 비례되고 뭐 그 다음에 질량은 누게 꼴일까 또 더하기면 안 되냐? 이거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 평생을 별을 봤어. 30년 가까이 하늘에 밤하늘 맨날 별만 봤어. 별만 보고 이걸 다 기록을 남겼어. 어떤 별은 언제 떠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진다. 그래서 매일 30년 동안 그 별의 이동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제자한테 케플러한테 그 기록한 문서를 케플러한테 넘겼어. 케플러는 스승이 30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어. 그냥 케플러의 3법칙을 만들었어. 별이 이동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고 하는 케플러의 3법칙을 만들었어. 케플러가 뉴턴을 가리켰어. 뉴턴을 가리켰는데 이런 법칙이 우주에 있다. 근데 뉴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스승이 관찰했고 그 스승의 관찰 데이터로부터 법칙을 찾아내면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다, 우주에는. 그래서 그걸 뉴턴한테 줬는데 학교가 흑사병 때문에 문 닫았어. 그러니까 뉴턴은 자기 집으로 놀러가. 자기 집에 이제 방학 아니고 학교가 휴학이지. 휴교돼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한 거야. 왜 그 법칙이 우주에 존재할까? 그래서 그 법칙을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이게 만류인력. 그런 인력이 존재한다. 그런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뉴턴이 그랬잖아.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큰 세상을 봤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딱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앞에 선배들을 밟고 넘어가야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선배들한테 파묻혀가지고, 선배들이 한 걸 벗어나지 못하고, 역시 선배들은 위대해. 이러면 이제, 미래가 없는 거지. 교수는 항상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학생이 졸업할 수 있어.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하고, 교수가 틀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스핀과 토크. 이거 여러분 다 사실 물리시간에 다 배운 건데, 그냥 리뷰하는 거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물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 M이 있다. 질량 M이 있으면 드라이빙 포스,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고, 뒤로 이렇게 안 가려고 끄는 이게 로드 포스가 있다. 로드 포스가 있으면 네트 포스는 두 개의 차다. 두 개의 차이고, 그럼 두 개의 차이는 결국 네트 포스는 여기에 운동량의 미분으로 작용한다. 미분은 mdvdt의 vdmdt다. 그래서 따라서 mdvdt고 dmdt인데 이게 없으면 이거는 mdvdt에 비례한다. 그래서 만약에 매스가 없으면 이거는 dvdt에 비례하고 v라는 것은 속도라는 것은 결국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거리에 두 번 미분에 비례한다. 그래서 v는 velocity고 s는 moving distance다. 뭐 이거 쉽죠? 근데 이게 막 결합되고 이러면 이 정신없어 이제 못 풀어 이제. 특히 기계과는 그래도 이런 게 감이 빡빡 들어오지만 전기쟁이들은 하면 이거 이제 그거 뭐 조그만 기계 시스템이 두 개가 결합되면 이제 못 풀어. 자, 참 재미난 거 실제로 우리 회전운동을 많이 하죠. 뭐든 못하는 회전운동에 출발하니까 회전운동을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회전운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을 해서 이게 드라이빙 토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로드 토크가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빙 토크는 뉴턴메타 TD고 이것도 뉴턴메타죠. TL이죠. 그래서 두 개가 네트 토크라는 것은 TD에서 TL을 뺀 게 네트 토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J오메가 이게 회전운동에서 운동량이죠. 관성 곱하기 오메가. 관성이 뭔지 아는 건 좀 이따 다시 합시다. 관성 1학년 때 배웠던 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자 J오메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 그럼 J오메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JD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J DT죠. 그럼 이걸 갖다가 오메가는 각속도는 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쓰면 J에다가 각속도를 두 번 미분한 거. 각 가속도의 곱. 그 다음에 하나는 속도에다가 곱하기 관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로테이팅 이너시아의 변화가 없다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건 텀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로테이팅 이너시아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로테이팅 매스가 있고 옛날에는 리드 테이프 우리 녹음기 같은 거 여러분 세대에는 없었지만 리드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 감아서 여기서 풀고 카세트 테이프 마찬가지 이렇게 풀고 감고 하면 이쪽은 선속도는 일정하게 지나가죠. 이거 재생을 하니까 이거 재생을 하고 녹음을 하면 선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지나가지만 여기서 많이 감겨있는 거는 천천히 돌고 조금 감겨있는 건 빨리 돌죠. 선속도는 일정하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철판 우리 포항제철 가면 철판 아련해가지고 우리 도로에서 보죠. 큰 롤로 말아서 가잖아. 큰 롤로 말아서 가는데 그 롤 만드는 것도 아련해가지고 한쪽은 감고 한쪽은 풀고 그럼 아련해가 한쪽은 감고 한쪽은 풀면 점점 감기면 이게 직경이 커지죠. 이쪽에는 이제 풀리는 쪽은 직경이 줄어들고 직경이 줄어들면 아래 보통 4층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게 J가 급속도로 바뀌어요. J가 급속도로 바뀐다. 그럼 급속도로 바뀌면 이 텀이 엄청 크다요.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도미넌트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에 그게 있다. 엑서사이즈 문제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숙제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숙제를 안 내주잖아? 그러면 이걸 안 풀어. 아무도 안 풀어. 그럼 해답이 다 있어. 어딘가에 해답이. 내보다 더 해답을 다 잘 찾더라고. 어디에 선배들이 다 꼬불치는 해답. 그러니까 사실 해답이 또 내 책에 어떻게든지 내가 교수들한테는 해답을 뿌렸는데 또 인터넷을 돌고 돌아서 또 해답을 어디서 다 찾아.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해답을 찾는데 그래서 숙제를 또 내가 이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낸 시험 문제는 답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해답이 있어. 그래서 이거 채점을 하면 조금만 고생해. 다 뺏기고 누가 뺏기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근데 문제를 풀어봐라.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어봐라. 이 문제 안에서 이 문제가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챕터는 내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할 텐데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의 운동 자 이제 관성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두 개의 운동 이제 그러면 직선 운동을 설명했고 회전 운동을 설명했죠. 그럼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못하는 지금 회전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하는데 못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아주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리프트죠. 이와 같이 힘을 말아갖고 올리는 크레인. 크레인이 다 이렇게 생겼죠. 크레인 여기 무게가 있고 다음에 여기 로프가 시브가 있어요. 시브를 이제 원운동하는 거예요. 시브를 모터가 돌리겠죠. 어떤 형태는 돌리면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바뀌어요. 이런 운동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식을 한번 세워보죠. 그러면 드라이빙 토르크라는 거. 드라이빙 토르크는 뭔가 모터가 잡아서 돌리겠죠. 뒤에 기어가 있건 뭐 기어가 있으면 또 복잡하죠. 기어 로스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자 드라이빙 토르크가 있다고 합시다. 드라이빙 토르크는 시브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시브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시브라고 그래요. 원통. 시브가 회전하고 있는데 d 오메가 m dt 이 시브의 가속에 의한 토르크, 속도 변동에 의한 토르크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시브에 우리가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시브에 로프가 이제 막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로프가 이렇게 풀 같은데 로프가 막 계속 말리면 이제 로프가 말려서 직경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직경에 비해서 로프가 이렇게 간격을 몇 턴 남겨봤자 직경에 대해서는 대세의 지장이 없다고 어프록시메이션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오로지 이것만 고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R 토르크가 있죠. 토르크 R 다음에 F R에 대해서 F 한 개 토르크죠. 여기 걸리는 여기서 보면 R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RF 그럼 R 곱하기 이게 F예요. F라는 것은 이쪽 방향의 힘이죠. 이쪽 방향의 힘은 MV에 DDT 하면 MV다, 이거. MV.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반드시 다른 힘 있죠.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km쯤 땡긴다. 자, 여기 100km 위에다가, 비행기에다가 100km, 굉장히 비행기는 100km까지 못 올라가지. 뭐, 100km쯤 올라가는 인공위성 이런 데서 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성층권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그냥 우주까지 가자. 그런 거 연구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 거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봐서 지표상에서 몇백 미터밖에 안 간다. 지구 반경은 수천 킬로니까, 그래서 몇백 미터 가면, 여기에 작용한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또 mg라는 힘이 있어요. 중력의 힘. 그 다음 반경 R 곱하면, 이게 토르크죠. 이게 토르크식이에요. 이게 맨 첫 번째 나온 게 토르크식이죠. 자, 이 토르크식을 이제 풀면은 우리가 TD 하면 저기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속하게 되면 이게 쫙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가속한다. 위로 올라가서 가속하면 이게 토르크가 중력보다 커지죠. 맞아요? 이게 위쪽으로 가속하게 되면 이게 M 밖으로 나가면 dvdt니까 가속도가 있다.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있으면 G하고 또 해줘요. 그러니까 중력이 커지는 거고 만약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면 중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으면 위로 팍 올리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죠. 뭐 더 자세하게 느끼고 싶다면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중에 저 비상용 말고 이쪽에 있는 건 120m니까 한 발 들고 서 있으면 출발할 때 조금 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 다음에 내려갈 때는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거. 감속도 생기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풀어봅시다. 이건 오메가 m이고 그 다음에 V는 여기 들어간 선속도 V라는 것은 R 오메가 m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있어요. R 오메가 m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줄이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줄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벨트를 남기는데 줄이 꼬인다든지 미끄러지면 틀려지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V가 R 오메가 m은 또 하나 가정이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줄이 고무줄이라서 밑에 매달아 놓고 확 당기면 줄이 쭉 늘어난다. 그럼 아니다. 그 일ոն게이션이라고 해요. 줄이 안 늘어나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줄이 사실 늘어나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줄이 늘어나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엘리베이터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는 별로 낮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30층쯤 되는 건물에 타서 한 16인승 아니 24인승 엘리베이터 탔다. 그럼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리잖아. 그럼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요새 최고의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면 지가 맞춰요. 제절로. 사람이 내려가면 사람이 자꾸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 줄이 당기고 있었는데 줄이 이제 그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줄이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다시
모터를 약간 돌려가지고 위치를 맞춰요. 자, 그렇게 무게를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줄이 늘어나는 거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mr 오메가, V는 r 오메가랑 m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mgr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대해서 질량 m이 변동이 없다. 이게 올라가면서 한 명씩 뛰어다닌다, 계속. 골치 아프죠, 그럼. 그거 풀기는. 계속 무게가 변한다. 이런 계속 풀기는 힘지만, 그러면 여기도 m의 시간에 대한 변동분을 해야 되지만, mr은 변하지 않는다. mr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mr은 밖으로 나오고, 그럼 j, d, 오메가, dt, mr이 밖으로 나오면 mr 스퀘어에 이거죠. 그 다음 mgr이죠. 그러면 이걸 mr 스퀘어는 이거 똑같으니까, j 이퀴벌런트로 볼 수 있다. 이퀴벌런트로 볼 수 있고, 이건 중력이고. 그럼 이 j 이퀴벌런트는 뭐냐 하면, mr 스퀘어.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반경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등가 관성으로 보인다. 등가 관성. 쉽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거는 그래도 피는 거니 그대로니까 근데 여기다 줄 하나 더 감아.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 카운터 웨이트가 있다. 두 개의 무게 차이가 있다. 그럼 이렇게 촥 돌면 이게 운동방식을 한번 풀어봐라. 와, 제대로 푸는 전기과 학생들 별로 많지 않아. 이거. 줄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쫙 이쪽 가속하면 이쪽은 감소하고 이쪽은 가속하잖아. 그런데 이 토르크가 이게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다 밸런스가 된 게 이제 TD하고 관계 있으니까 네트 포스를 갖고 풀어야죠.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보아봐. 뒤에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있으니까 여러분 풀어보면 된다. 모르면 우리 조교한테 물어보든지 그럼 답이 있다 이거야. 조교 어디 있으니까 답 찾을 수 있겠지. 못 찾으면 내가 주고. 그래서 답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 풀어봐라. 도움이 엄청 된다. 자, 그 다음 이너시아에 대해서 합시다. 이너시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이너시아, 학부에 때 배웠던 이너시아나 뭐 포인트 매스를 적분해가지고 각각의 포인트 매스의 거리 해가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디스크 같으면 아주 간단한 디스크 같으면 mr 스퀘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mr 스퀘어다. 여기 mr 스퀘어로 배웠는데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강체에 대해서 벡터 캘큘레이션을 써서 토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너시아를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너시아를 계산할 건데, 자, 밸런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찌글찌글, 이거 찌글찌글 이렇게 생긴 그런 물체가 있어. 뭐 이런 거는 1960년대, 뭐, 훨씬 이전에 다 했죠. 고전 물리니까. 60년대 책에 이렇게 기계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에너지 변환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딴 건데, 자, 이게 이렇게 일레귤러한 쉐입이에요. 일레귤러한 쉐입이고, 그러니까 물론 일레귤러한 쉐입에 뭐 저 가운데쯤에 이렇게 G축이 있다고 합시다. G축이 있고, 이 G축을 중심으로 해서 XY G축이 있고, 이건 G축을 통해서 G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일레귤러하니까 G축을 통해서 밸런스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레귤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어떤 포인트를 생각합시다. P라는 포인트가 있다. 이 포인트까지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거리 벡터를 R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R은 각각 XYG의 단위좌표의 벡터로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 있다. 회전하는 각속도, 이것도 벡터죠. 각속도는 G축을 통해서 회전하니까 이 오메가의 방향은 G축이다. 그죠? 이런 물리 시간에 옛날에 다 했는데, 엑스 로테이션 G고, 다음에 인스턴스 앵귤러 벨로시티는 오메가고, 이건 IG고, 돌아가는 각 d 세타 dt를 이거 다 벡터양이에요. 이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에는 v는 그냥 오메가이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이거는 잘 정확하게 쓰면 속도라는 벡터는 각속도 벡터에다가 r 벡터, 거리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다.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이다. 다 벡터니까 이것도 벡터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이 좌표의 카테이션 직교좌표의 XYG의 직교좌표의 XIX, YIY, GIY야 이런 레디어스 벡터다. 네, 정의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에 걸리는 포인트 매스에 걸리는 힘은 얼마인가? 힘은 F는 MA죠. 그럼 MA 쓰면 돼요. 그러니까 M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에 대한 미분. 그러면 DF 미소 힘이라는 것은 미소 질량 로에다 DV는 볼륨이에요. 미소 볼륨 요 P 포인트의 파티클의 미소 볼륨 로는 일정하다고 보고 로라는 것은 요
요 면적, 요 포인트의 밀도에다가 단위 부피에다가 dvdt는 속도의 미분. 그죠? 속도의 미분. 그럼 rho dv는 빼고, rho dv는 밖으로 나오고, rho dv는 빼고, 그럼 v는 오메가 r이죠? 오메가 r 곱이니까 이걸 체인룰에 의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r 곱,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r에다, 다시 오메가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r을 미분해서 곱하고, 그러면 요거를 갖다 요대로 곱하면, 요거 곱하면 요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요거 r은 뭐죠? r은 아까 전에, r은, 아니 뭐지? 뭐가 바뀌었지? 요걸 곱하면 r이고,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drdt를 하면 이거 속도죠. drdt. drdt가 속도잖아. drdt가 반경이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게 속도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면 오메가 곱하기 r이에요. 오메가 곱하기 r. 요거 대신에 오메가 곱하기 r 하면 그냥 그대로 쭉 나오죠. 그럼 3개 곱한 거야. 3개 곱한 거, 3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 3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dFA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dFA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토르크라는 건 뭐냐? 토르크라는 것은 R에다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힘이죠. R에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힘이다. 그러면 미소 토르크라는 그 포인트 파티클에 작용하는 미소 토르크는 R 곱하기 R 크로스 프로덕트의 dFA니까, 그대로 아까 전에 로우 dv에다 R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 쭉 다 하면 되죠. 그럼 R 크로스 프로덕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어떤 벡터의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죠? 똑같은 벡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죠? 이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남는 거죠. 이것만 남아서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럼 각각을 이제 이거 자세하게 쓰면 요거 계산하면 쫙 풀면 이렇게 나오고,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요것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와 같은 꼴이 된다. 로우 dv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x좌표 y제곱 해서 각속도에 두 번 미분한 거가 g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z 곱하고 좌표 x와 z 곱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건 두 번 미분한 게 있고, 똑같이 두 번 미분한 게 있고, 여기는 y와 z를 곱해서 세타를 한 번 미분한 걸 제곱한 텀이 있고,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z에다가 좌표 yz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 더하기 xz에다가 각속도를 그냥 제곱한 거, 요런 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요런 텀들로. 자, 요런 텀들로, 자, 이거 봅시다. 요런 텀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전체 토르크라는 건 뭐냐? 전체 토르크는 볼륨에 대해서 미소 토르크를 적분한 거다. 그럼 부피에 대해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쫙 다 적분하면, 각각을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서 JZ라는 것을 여기 V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로우 dV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틀리는 게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풀었죠. 이렇게 쭉 풀어갖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면서 그냥 J가 요것만 적분했어요. 이 뒤에 그냥 갔어. 이거는 볼륨에 대해서 각속도나 미분 이 인디펜던트로 본 거예요. 볼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볼륨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DT 안에서 원래 각속도들이 있었잖아요. 각속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JZ가 정의한 거 보면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각속도에 대한 두 번 미분은 볼륨에 대해서 인디펜던트로 본 거예요. 그 가정은 뭔가 하면, 이렇게 가정하려면 이건 리지드 바디가 돼요. 리지드 바디라는 건 뭔가 하면 회전하면서 각 포인트의 각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흙을 만들었다. 진흙을 만들어서 휙 돌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분이 다 가속도가 틀리겠죠. 힘을 받으니까 각 가속도가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완전히 쇳덩어리다. 리지드 바디다. 그럼 이렇게 돌리면 각 포인트에 전 포인트가 똑같은 각속도로 돈다.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리지드 바디라는 가정하에서는 각속도에 대한 텀들은 전부 다 적분 바깥으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 관성이라는 게 세 가지 관성이 있었어요. 자, 토르크라는 것은 Z축에 관한 관성이 있죠. Z축에 관한 관성은 제곱, 속도의
각의 두 번 미분, 각의 두 번 미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속도죠. 각 가속도. 각 가속도에다가 이 인원 이너셜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도 많은 관성이 있어요. X, Y 축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균형한 걸 회전시키면 축뿐만 아니고 회전축뿐만 아니고 그거와 90도 각도되는 카테이션 코디네이트의 각각의 축에도 이와 같은 관성이 생긴다. 토르크가 걸린다. 이와 같은 토르크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너시아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볼륨에 대해서 Z축으로 생각하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전체 볼륨에 대해 접근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포지티브 넘버죠. 제곱 해가지고 한 거니까. 무조건 포지티브 넘버예요. 그 다음에 ZXZ는 보면 로우 dB인데 우리가 로우가 일정하다 그러면 로우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면 밀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 뭐 고려해야 되겠지만 XZ인데 그러면 Z축으로 돌고 있잖아요. Z축. Z는 뭐 이온에서 쭉 올라간다 하지만 X는 이게 만약에 균형이 잡혀 있다면 센터가 균형이 잡혀 있다면 전체 볼륨에서 접근하면 X는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접근하면 만약에 완전히 X에 대해서 Z축에 대해서 밸런스 돼 있다. 그럼 이거 빵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Z축은 Z에서 대해서 나오고 Y에 대해서도 Z축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거 접근하면 이것도 0 돼요. 자, 완전히 밸런스가 되면 축에 대해서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이 다 0 되면 밸런스 때문에 이건 0 돼서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관성이라는 건 정의되는 건 이것만 정의가 된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게 성립할 때만 그렇죠? 그래서 Z-axis에서 symmetry body면 only G-axis만 토르크가 생기고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주로 배운 거는 토르크라는 것은 관성에다가 어떤 각 가속도에 비례한다. 각을 두 번 미분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도 생각하지 않죠. 회전축 방향이니까 항상 회전축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밸런스가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밸런스가 안 되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자, 밸런스가 안 된 바디가 가속도 하지만 일정 속도로 온다. 밸런스가 안 됐어요. 밸런스가 약간 틀렸어. 일정 속도로 온다. 일정 속도로 돌면 이거는 없어요. 이 토르크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토르크도 존재하지 않아요. 일정 속도로 오니까 속도에 대한 미분이 0이야. 그러니까 각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은 0이고 이것도 0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있죠. 이게 있어요. 이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속도가 1000rpm일 때하고 10,000rpm일 때는 이 포스는 이 토르크라는 것은 100배 증가죠. 1000rpm에서 10,000rpm 가면 100배 증가예요. 100배 증가하는 토르크에 걸려요. 여러분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다면 이런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으면 속도가 낮을 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속도가 높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토르크가 다른 축에 걸린다. 회전축 말고. 이건 누가 지지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회전 운동을 서포팅하는 그런 파트가 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어링 이런 게 다 잡아야 되죠. 어시메트리의 기인한 토르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하이어 스피드에서는 시메트리를 메인테이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이 1000rpm으로 돌아가는 디바이스는 별로 이런 거 센터를 잡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10,000rpm으로 돌아간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게다가 토르크는 반경에 또 비례하죠. 직경이 좀 큰 거에서 속도가 꽤도 있다. 그러면 밸런스 안 잡으면 그걸 지지하는 축에 엄청난 토르크가 걸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정비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타이어 바꾸면 타이어 휙 고속으로 막 돌려보잖아. 고속으로 휙 돌려보면 딱 보면 밸런스 잡는 기계에 딱딱 표시가 나죠. 플러스 어쩌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다가 뭘 붙이는가 하면 납을 해가지고 딱딱 붙여. 그럼 납을 해가지고 붙이면 밸런스를 잡는 거야. 타이어의 밸런스를. 안 그러면 그 밸런스가 안 잡히면 고속으로 돌면서 바퀴에 축에 토르크가 엄청나게 걸린다. 고속으로 가면 차가 막 밸런스가 안 잡히죠.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 고친다. 그냥 모터도 여러분 만들면 회전 모터를 만들면 회전하는 모터 유도전동기 만들면 가서 보면은
유도 전동기 로터를 딱 만들어가 휙 돌려요. 휙 돌려가지고 밸런스가 틀려. 밸런스 반드시 틀리죠. 틀리면 유도 전동기는 뒤에 날개에 이렇게 알루미늄 덩어리가 붙어있는데 덩어리 하나씩 잘라요. 혹처럼 나오면 잘라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요. 그렇게 생산한다. 밸런싱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회전축의 지지부에 걸린다. 그래서 만약 고속 회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10만 RPM, 20만 RPM 10만 RPM 이상 돌아가야 된다. 베어링이 없어요, 베어링이. 왜냐면 베어링 마찰이기 때문에 어떤 베어링도 쓰면 그 정도 속도에 돌아가면 베어링 온도가 견디지 못해. 그러면 에어 베어링을 쓰거나 마그네틱 베어링을 쓴다. 에어 베어링이나 마그네틱 베어링을 쓰면 그 고속에서 도는데 축이 약간이라도 언밸런스가 되면 축이 이제 이 센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힘들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지. 그걸 에어 베어링이나 마그네틱 베어링이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감성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붙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저 시계를 보면 항상 2시에 운전인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보면 저거 바꿔놔라, 저거. 자, 47분.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바디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조금 복잡한데 일반적인 바디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XYZ가 우리가 기준 좌표계가 있고 이게 로테이팅, 이게 바디가 이게 어떤 바디가 있다. 어떤 바디가 있으면 이 바디에 우리가 이게 바디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 이거 어디 쓰는가 하면 뭐 이거 저런 거 나도 맨 처음에 저런 거 뭐 어디서 쓰냐. 내가 인공위성 쏘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하면 반도체 장비 혹은 물체를 공중에 붕 띄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자력으로 전부 다 제어해서 뭔가를 분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저 방식이 다 풀어야 돼. 자, 이 공중에 붕 떠있는 기계는 몇 가지 자유도로 운동할 수 있다? 자, 기계과 학생들은 하지 말고 전기쟁이들. 자, 기계과 이거 모르는 바보니까. 자, 전기쟁이들 이거 자, 몇 가지 운동이 있을 것 같아? 공중에 붕 떠있다, 물체가. 자, 몇 가지 운동이 있을 것 같아? 운동의 자유도가 뭐다? 응? 육자유도. 그죠? XYZ 축으로 독립적으로 리니어 모션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XYZ 축 혹은 어떤 세 개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또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자유도 운동. 육자유도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XYZ, 자기 좌표축, 무게중심에서부터 좌표축 XYZ, 스몰 XYZ 잡으면 거기 직선 운동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당연히 이 XYZ, 큰 XYZ 축으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큰 XY축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축을, G축을 놓고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축이야? 이거는 Y1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 이거는 또 어느 축이야? 이건 X2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 이렇게 축을 세 가지 회전 운동과 세 가지 직선 운동을 다 할 수 있고, 이걸 갖다 보면 우리가 우리 기준 좌표계 OXYZ 엑시스에서 UX, UI, UAZ의 유니트 벡터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바디의 무게 중심에 있는 또 스몰 XYZ에서의 벡터에 대한 그 유닛 벡터를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라지 벡터와 스몰 벡터의 관계식은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로 곱해진다. 세 개의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이 전부 다 코사인 사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난리니하죠. 그래서 다 곱하면 이렇게 복잡하다. 복잡한데 여기서 만약에 움직임이 굉장히 작다면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 각의 변동, 이 각의 변이가 굉장히 주어진다면, 이걸 원래 어디서 풀었는가 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 만든 거 할 때 공중에 이렇게 붕 띄워놓고 반도체 여기서 레이저 쏘아가지고 이 반도체 식각한 거 리소그래피 할 때 이게 거울이 움직이는 변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 거울이 움직이는 변이가 굉장히 작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 복잡한 이 비선형 방정식을 이걸 갖다가 로테이팅 앵글이 굉장히 작다면 이렇게 코사인을 1로 놓고 사인 2개 곱하면 0로 놓고 그렇게 갖고 보면 그냥 이렇게 리니어라이즈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스몰 XYZ와 라지 XY 유니트 벡터는 이런 변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벡터 우리가 F라는 것은 M 곱하기 A다.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다. 그 다음 토르크라는 것은 관성에다가 A 알파, 이거는 가속도의 각가속도 곱한 거다. 그럼 이거 뭘까, 이거?
이거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J 오메가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건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배우긴 했을 텐데 잘 모르고 이거는 자이로스코픽 이펙트죠. 그 회전하는 물체는 계속 회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픽 이펙트에 의해서 이게 있어요. J 알파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J 오메가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회전 속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면 이 텀은 무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텀 무시할 수 있다. 고속을 안 돌면 자, 이 텀 무시할 수 있으면 자, 그럼 J는 전에 한 것처럼 J는 축 방향의 J라는 것은 JXX, JYY, JZ 회전하는 축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른 축에도 다 있죠. 이 관성을 다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자이로스코픽 이펙트가 무시되면 FXYZ 이거 세 개의 힘 XYZ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XYZ 축에서 회전하는 데 들어간 토크 6 degree of freedom이죠. 6 degree of freedom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각가속도 이와 같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6개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거 가속도와 각가속도를 알면 이걸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이걸 다시 한번 적분하면 위치와 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이제 이것만 얻으면 이거 두 번 적분하면 초기치가 0에서 출발하면 이거 두 번 적분하면 현재 위치와 각을 알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고 물체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 알아내는 거는 이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와 같은 바디가 있는데 이런 네모난 바디예요. 이게 우리 여기 거울 딱 붙여가지고 공중에 떠있고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붙여가지고 레이저 빔을 쏘아서 반사돼가지고 이제 시가가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어 이게. 그럼 이렇게 네모난 게 힘을 이제 우리가 코일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코일 같은 걸 이용해서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힘을 어떻게 주냐 하면 힘이 7개 힘이 들어가요. 7개 힘이 1, 2, 3, 4, 5, 6, 7개 힘을 가지고 이거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7개 이 중력의 센터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7개 힘을 가지고 7개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FI는 1번, 2번. FI는 1번, 2번. 이쪽 X축으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3, 4번. 3, 4번은 이쪽 Y축으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6, 7번. 5, 6, 7번. 5, 6, 7번. 5번 어디 갔어? 7번, 6번. 5번은 위로 작용하는, Z축으로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이 있다. 이런 힘들이 7가지 힘이 있으면 7가지 힘에 대해서 이건 토르크라는 것은 뭐죠? 토르크라는 것은 반경 곱하기 힘이니까 여기서 RI에다가 힘 곱하면 이게 토르크죠. 그럼 토르크하고 이게 다 나오죠. 그럼 이게 몇 개인가 하면 힘은 7개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거 풀어가지고 주어진 힘은 7개인데 이 7개 힘으로부터 포스 3개하고 XYZ의 포스 3개 TX, TY, TG의 포스 3개를 풀면 되죠. X의 포스, FX는 굉장히 쉬워요. FX는 F1, F2 합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 G축은 이거 3개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3개 합치면 되고, 그냥 토르크는 이 계산에 의해서, 토르크는 요 계산에 의해서 곱하면 되고. 그러면, 자, 우리 F라는 힘 있죠? F라는 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U가 나와요. U가 나와. 이렇게. U가 나오는데 F라는 것은 그냥 힘 7개죠. 힘 7개를 주면은 U가 나오는, 이거의 매트릭스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은 이게 A예요. 그러면 A를 인버스 해가지고 U를 구하면 돼. 그럼 되죠? F 주었으니까, F는 지금 주었으니까, 요 A 매트릭스 하면 U가 그냥 나오죠. 인버스 할 게 아니고, 그냥 U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넣어가지고, 그냥 U 풀면, 다음에 U를 알면, 이게 U니까, 이거 인버스 시키면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적분하면 되고. 말은 쉽지만, 이거 실제로 손 대가지고 풀려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는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앤 에너지가 봅시다. 이것도 다 배운 거 간단하게. 자, 파워라는 것은 뭔가? 파워라는 것은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콘스턴트 포스를 가하면, 매스에다 콘스턴트 포스를 가하면, 매스는 S만큼 움직이고, 그럼 P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에너지죠.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FP 대신 FV라고 쓰고, 만약 콘스턴트 파워라면 F는 밖으로 나가서 VGT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일정한 힘을 계속 줘서 어떤 물체가 이동했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하고 관계 있다. 그냥 중간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이동한 거리하고 힘만 일정하다면 이동한 거리하고 관계 있다. 그 다음에 매스가 콘스탄트하다면 M은 E는 PV인데 FV가 되고 다시 여기다 F라는 것은 MdVdt니까 M이 변화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면 이건 VdV가 되죠. Vs dt 없어지니까 VdV가 되고 그럼 이건 2분의 mv 스퀘어다. 자, 매스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하는 매스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mv 스퀘어다. 이거 다 했던 거 유도하고 있고 다음 로테이팅 모션에 하면 파워는 토르크에다가 오메가 곱한 거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못하 풀면 열심히 기억해. 토르크에다 속도 곱한 거. 회전하는 물체는 토르크에다 속도 곱한 게 파워다. 그러면 그래서 토르크 만약에 콘스탄트 토르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쭉 풀면 콘스탄트 토르크를 하면 TE에다가 세타, TE에다 변이, 토르크에다 세타 곱한 것이 에너지고 이걸 다시 또 풀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너시아가 콘스탄트하다면 half에다가 0.5에다가 J에다가 오메가 스퀘어하고 똑같아. 자, 관성이 하는 에너지. 자, 관성이 하는 에너지는 2분의 1 J 오메가 스퀘어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지만 2분의 1 J 오메가 스퀘어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없다. 인텔. 자. 자, 시속 60km를 날린다. 시속 60km. 날린다. 시속 60km 달린다가 들이박았다. 속도가 빵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 얼마나 잃었죠? 2분의 1 m v 스퀘어. 이거 v 스퀘어는 hour 하면 이거는 1km당 세크죠? 60km니까. 맞아요? 맞아? 분당. 참. 분당이고, 가면 3600, 1000 나누기 60. 그럼 얼마쯤 돼? 15점 얼마? 15, approximation이라고 15 메타 퍼 세크 맞나? 그 정도 되죠? 그럼 이거 하면, V 스퀘어 하면 이건 225. 죠? 225. 맞아요? 이만한 에너지야? 이거 단위가 얼마죠? 줄. 자, 이만한 에너지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위치 에너지로 바꿉시다. 이 등가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죠? M, G, H야. M은 똑같고, 질량 M은 똑같고, GH가, 그럼 115네? 225니까 112.5. G가 얼마? 10. H는 11.2. 베타? 그럼 얼마쯤 돼? (4층) 에 있는 거지, 그지? 1m가 보통 3.1층이, 한 층이 보통 3m가 조금 넘어요. 3. 몇 m. 보통 3m로 치기도 하는데, 요즘 짓는 거는 3.334m. 그러면 4층 위에서 떨어지는 거 똑같아. 시속 60km 가는 차가 들이박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충격은 이거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만약에 1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동차 여러분 1톤쯤 된다. 1톤 에너지 갖고 있다. 1톤 자동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러면 10의 3승이죠? 10의 3승 곱하기 225의 2분의 1. 이 정도죠? 그러면 대충 100으로 봅시다. 10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10의 5승 줄쯤 돼요. 그럼 100kJ. 100kJ. 그러니까 자동차, 1톤짜리 자동차가 시속 60km로 가고 있으면 저장한 에너지는 100kJ쯤 된다. 100kJ쯤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안에 조그만 배터리 하나 있죠? 조그만 배터리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차 열면 보통 요새 차, 아주 소형차는 보면 50A 있어요. 이게 10V야.
전격 전압 12V면 12V에 50A 하면 얼마죠? 600W죠. 600W에다가 아우어는 3600이죠. 그럼 이거 얼마야? 얼마쯤 돼? 36에다가 6 곱해서 대개 한 200 정도 된다고 보면 200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공 4개 10에 4승 그러면 2000 킬로줄 시속 60km 달리는 1톤짜리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거의 20배쯤 돼요. 이게 폭발하면 그냥 폭발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을 봅시다. 관성을 보면 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관성할 때 나중에 합시다. 관성으로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단 관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오메가가 커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에너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전체를 20만 rpm쯤 돌릴 수 있다. 20만 rpm쯤 돌릴 수 있으면 회전체를 그런 웬만한 아주 좋은 배터리보다 에너지 저장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20만 rpm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관성으로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물리적인 생각이에요. 물리적인 생각을 알면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all physical variable are finite.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양은 파이나이트하다, 유한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볼트, 다음 커런트, 전압 전류, 힘 이런 거 다 유한하죠. 무한대의 힘이 있다. 이건 없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베리어블은 유한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피지컬 베리어블의 타임 인테그랄은 연속이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피지컬한 밸류가 적분해서 얻었는데 어떤 피지컬한 밸류가 어떤 피지컬한 밸류가 또 다른 피지컬한 밸류의 적분치인데 이것이 불연속이라면 어떻게 되죠? 불연속은 미분하면 무한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피지컬한 베리어블에 적분을 해서 얻은 것은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테이팅 모션을 생각합시다. 토르크라는 것은 파이나이트 할 수밖에 없어요. 토르크라는 건 파이나이트 할 수 없고 따라서 앵귤러 벨로시티 토르크는 파이나이트 하죠. 그럼 토르크라는 것은 JD 오메가 DT야. JD 오메가 DT. 칠판에 안 쓸게요. 토르크라는 것은 JD 오메가 DT야. 그럼 토르크를 오메가라는 것은 뭐를 어떻게 얻죠? 결국 토르크를 J로 나누고 적분하면 돼요. 그럼 토르크라는 양을 적분해서 얻었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절대로 불연속일 수가 없다. 맞아요? 그 다시 각도는 또 불연속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속도를 적분하면 각이 나오잖아. 각은 더더욱 불연속일 수도 없죠. 각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타한테다가 속도 코맨드를 스텝으로 지정을 주는 거야. 자, 모타 보고 이렇게 이렇게 스텝으로 지정을 준다. 이건 모타가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요구한 거야. 자, 이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다.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전기기회를 봅시다. 전기기회라는 건 뭐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 그랬지? 힘은 플럭스와 전류의 곱에 의해서 생긴다. 트러스트 포스나 토크는 product of current and its linked flux다. 근데 플럭스와 커런트는 몽땅 다 전기 서킷에 생기는데 전기 서킷에서는 몽땅 인덕턴스가 있다. 응? 인덕턴스가 있죠? 그럼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죠? 전류라는 것은 전압은 LdIdt죠.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것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전류는 연속이라 해야 돼. 전류는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플럭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플럭스는 중력처럼 영구적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있어도 전류는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나 토크 이런 건 전부 다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속일 수밖에 없으면 이거가 연속이, 토르크는 그럼 당연히 연속이겠네? 토르크는 연속이겠죠. 그럼 불연속일 수 있는 것은 뭐부터 불연속일 수 있을까? 자연계 불연속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게 토르크라는 것은, 토르크는 뭐하고 등가죠? 토르크를 J로 나누면 가속도하고 등가예요. 각가속도하고. 힘을 M으로 나누면 가속도하고 등가죠. 그러니까 가속도나 각가속도는 전부 다 연속이라 해야 되고, 그럼 처음으로 불연속일 수 있는 건 저크예요, 저크. 이건 다 연속이고, 따라서 속도를 두 번 미분한 것, 혹은 각가속도를 두 번 미분한 것이 maybe discontinuous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운동을 계획할 때, 어떤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운동을 계획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불연속적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저크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통상 저크에서부터 저크를 불연속으로 설계해서 저크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저 저크를 적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겠다. 위치. 그럼 위치를 알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려가서 맨 처음에 저크를 설계한다. 저크를 디스크리트하게 설계할 수 있대. 그럼 이걸 적분하면 연속적인 가속도를 얻고, 연속적인 가속도를 얻어서 이걸 다시 속도가 나오고, 다시 이거 속도가 다시 위치가 된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은 많은 사람들이 저크에서부터 가속도를, 불연속을 주지 않고 저크의 미분, 한 단계 앞으로 가서 저크의 미분부터 불연속을 준다. 그럼 저크가 좀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가속도, 속도, 위치까지 전부 다 부드럽게 나온다. 그래서 통상은 잘하려면 저크의 미분부터 불연속을 준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저크부터 불연속일 수 있다. 그럼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가속도를 얻는다. 가속도를 얻으면, 가속도는 뭐하고 똑같죠? 이너시아나 아니면 관성, 무게로 나누면 그게 트러스트 포스나 토르크죠. 그러니까 트러스트나 포스나 토르크는 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한 가속도는 반드시 이 제한치 이내에 들어가겠죠. 이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관성하고 다 나눠와서. 그래서 이거는 그 가속도나 각가속도는 반드시 제한치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따라간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가고 싶다. 종료를 좀 더 따라가고 싶다. 최종적으로 난 여기까지 가면 돼. 이런 관계없어요. 스텝으로 주고, 속도도 몇 거 스텝으로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따라갈 거라. 이거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계획을 해서 계속 요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로봇 운동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그럼 따라가려면 이 모든 걸 지켜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전동기가 쓰이는 거. 1장 막 거의, 1장 엄청 끝나가고 있음. 1장 하루 더 해야,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는데. 자, 펜 펌프 블로어. 무빙. 이거 유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전동기를 써가지고 돌리는 부하의 70% 내지 80%는 전부 다 이거 하는 데 쓴다. 펜 펌프 블로어. 여러분 집에 가도 엄청나게 많고, 자동차에서 열면 자동차 안에 돌아가는 에어컨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뭐 실내 팬 돌아가는 거 전부 다 하고, 우리 빌딩 안에도 공조시설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전부 다 바람 불어오는 거 전부 다 팬 펌프 불러. 물 올라오는 거 전부 다 팬 펌프 없으면 물 안 나오죠. 팬 펌프 불러와. 이게 전부 다 모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터로 돌아가는 건 무빙 플러드를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드는 이게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가스, 도시가스 다 나오죠. 이거 다 뒤에 펌프가 있다.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토르크는 일반적으로 로테이팅 스피드의 스퀘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돌면 여기에 흐르는, 그러니까 그 로테이팅 스피드, 이 펌프를 돌리면 이게 회전 속도의 제거에 비례해서 이게 토르크가 걸린다. 팬이나 펌프 블로어는. 물론 제거의 비례 상수는 틀리지만, 그럼 속도가 2배로 올라가면 토르크는 4배 걸린다. 그럼 파워는 어떻게 되냐? 파워는 뭐라고 그랬죠? 속도 곱하기 토르크라고 그랬죠. 그러면 파워는 로테이팅 스피드의 3승에 비례한다. 자, 펜이 1800rpm으로 돌고 있었다. 그러다 펜 속도를 900rpm으로 떨어뜨렸다. 그럼 토르크가 얼마나 떨어졌냐? 4분의 1? 그럼 파워는 얼마나 떨어졌냐? 8분의 1. 그러니까 80마력짜리 펜이 있었는데 80마력에 해당하는
팬이 1800rpm으로 계속 돌고 있다가 우리가 속도 조절해서 900rpm으로 절반으로 떨어뜨렸다. 그럼 80마력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이게 축에서 바뀌는 파워는 메카니컬 파워는 10마력으로 떨어진다. 이거. 반으로 떨어졌지만 8분의 1로 떨어진다. 자, 이런 부가 또 뭐 있죠? 자, 펌프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펌프팬 이런 걸 써서 배도 똑같죠? 배 어떻게 해요? 배 프로펠러 걸리잖아. 프로펠러로 해서 추진해서 가죠. 그럼 배, 만약에 등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조류 같은 영향이 있겠지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가 배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 배의 속도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하고 비례한다. 물을 밀어내는 걸로 가는 거니까. 그럼 프로펠러의 속도하고 배의 회전 속도가 비례한다고 치면, 배의 속도가 2분의 1이 되면, 그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터는 엔진이든 그것의 힘은 에너지는 파워는 8분의 1로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가 있다. 자, 배가 25노트짜리 배가 있다. 25노트짜리 배가 있다. 25노트짜리 배를 30노트로 간다. 25노트 30노트로 간다. 그러면 이게 5분의 6이죠? 그러면 엔진이 얼마나 커져야 되냐? 엔진은 5분의 6의 3승. 그러면 125분의 맞나? 6의 3승 얼마야? 216. 그러면 파워는 2배가 훨씬 더 필요한 거야. 파워는 딱 5노트 올라가는데 속도 20%도 올라가는데 파워는 2배가 더 필요해.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속도 30노트 올라가면 3승에 비례하는 거 3.5승쯤 비례해요. 왜냐하면 배가 저 정도 빨리 나가면 이 유체 운동이 좀 바뀌기 때문에 3.5승 4승에 비례하는 거 엄청나게 더 필요해, 파워가. 자, 그렇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댐퍼 컨트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